추석 연휴 동안 윤석열 대통령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고 민생 행보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놓고 연휴 막판까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조기현 변호사,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 행보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연휴 첫날에는 인천공항 가서 근로자들 만나고 또 서울 시내 지구대, 소방서 다 이 추석 때 모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만나서 격려를 했습니다. 게다가 국군의 날은 최전방 부대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국군의 날이죠. 그 행사는 미리 했고 오늘 최전방 부대를 찾아갔는데 작년에 추석 연휴 처음이었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작년에는 추석 당일에 군부대를 갔어요. 추석 당일에 그때 수도방위사령부에 가서 해외 파병부대와 또 전화통화도 하고 했는데 예. 올해는 추석 당일에는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때 히로시마에 갔을 때 약속을 했던 사안이죠.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그 외교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군부대를 가고 민생 현장을 가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강폭 행보를 벌이고 있다. 예. 물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주로 군부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또 민생 현장에 가곤 했는데 그래도 휴식 시간을 좀 가졌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니까 그 한 번에는 그 추석 때는 또 고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그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긴데 모든 활동을 지금 그러니까 그 민생 그리고 안보 또 외교까지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폭 행보를 좀 벌이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예. 자, 10월 1일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죠. 자,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은 윤 대통령 추석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서 송편 그리고 피자까지 나눠 먹으면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 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안보와 경제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랑 통화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통화 걸었습니다. 네, 우리 김주희 어머니 아버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대통령입니다. 우리 장병 아버님이시죠?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다. 자, 이 장병들이 집에는 못 가도 저렇게 또 위로를 받으면 엄마 생각이 좀 덜 나기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운이 날 것 같고요. 지금 신세대 군 장병들인 만큼 좋아하는 요리가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치킨, 피자, 그리고 당연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송편, 이제 담화를 놔두면서 이제 다과회까지 한 건데요. 예. 대통령께서는 일단 지금 영상에서 보신 김별 중이거든요. 어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복무를 하는 그런 이제 고충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즉석으로 부모님과 깜짝 영상 통화를 한번 내가 해보겠다라고 해서 연결이 된 그 장면을 지금 보신 거고요. 예. 또 쌍둥이의 사연을 대통령이 직접 전해 듣기도 했는데 이 쌍둥이는 미국에서 동반 입대를 하려고 유학 중에 영주권 취득까지 미룬 쌍둥이였습니다. 군대 가려고 영주권 취득도 미뤘어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도 저 쌍둥이인가 봐요. 예, 저 지금 보고 계시는 쌍둥이들인데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 부분도 보도가 많이 됐는데 깜짝 방문을 한 곳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생활관 그리고 세면장, 화장실도 직접 챙겨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직접 챙겨봤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불은 모자란 게 없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기능성 이불로 이번 정부 들어서 다 바뀌었다. 뭐 이런 요즘 이불은 다 따뜻하다. 답변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가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이런 행보 또 현상을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자, 게다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을 걸으면서는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단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응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눈길을 끄는 발언인데 최근에 그 안보 행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장에서 이제 북한의 무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고, 만약 북한이 도발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단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북한이 지난날 무인기를 토대로 대한민국을 교란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일들을 벌인 적이 있었고요. 그랬죠. 또 얼마 전까지는 이 서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에 피격하게 됐던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가면 연평도 포격을 비롯해서 각종 국지적인 도발에 나섰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휴를 앞두고 여기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면서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라라고 지시하게 되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응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과거에도 원점 타격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대통령의 안보 행보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군 통수권자로서 최근에 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미사일 도발의 횟수도 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맞고요. 특히 추석 명절 때 국민들이 좀 편하게 쉬고 계실 때 안보는 이렇게 우리 군과 대통령께서 잘 지키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좋은데 메시지가 이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에 예. 조금 다소 과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걱정이요? 이 휴전선 철책 부분은 늘 이제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이고요. 뭐 미사일 발사 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철책 휴전선 부근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는 어떤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철책 부분에서의 교전이 있는 경우에는 유엔사의 이제 교전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예. 이게 단순하게 어떤 공격적 목표가 분명한 도발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경고 사격 정도로 할 수도 있거나 한데 저쪽이 오발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제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의 원칙, 무기 사용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이제 공격적인 어떤 행위인 것에 적대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이제 사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대통령이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지시 같은 거를 주시면 현장 지휘관으로서 상황 판단에 있어서 신중하게 이게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도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다소 어떤 오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맞았는지 이 부분은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대통령의 용어는 응사였습니다. 조준 사격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경고 사격이나 뭐 조준 사격 등을 포함한 응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방문한 25사단 여기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 때 9.19 군사 합의 때였죠. 그 일부 지피를 폐쇄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피 뭐 똑같은 숫자를 폐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이 지피 이쪽에서 좀 손해를 봤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대북 감시에 전략적 손실이 있었던 곳 그곳을 찾아갔다.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19 5주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 처음 와서 대무에 처음 와서 9.19 군사 합의의 의미를 설명을 했지만 지금은 9.19 군사 합의가 너무 북한 쪽에 유리한 쪽으로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쪽이 무장 해제가 됐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 폐기 방침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GP만 해도 GP가 대표적으로 불균형한 이 합의였죠. 왜 그러냐면은 GP가 남한 쪽에 한 70개 정도가 있고 예. 북한 쪽에는 160개가 있습니다. 같이 숫자를 뺐어요 그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철거하려면 전부 다 철거를 하든지. 예. 그런데 1대1로 철거. 우리가 하나 하면 당신도 하나 이렇게 해서 11개씩 처음에 철거를 하기로 했어요. 11개씩 철거를 하면은 우리는 한 60개 남는데 북한은 여전히 150개가 남는. 예. 그러니까 이거 불공정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때 군 당국에서는 이것은 면적 단위로 해야지 이렇게 똑같이 1대1로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를 묵살을 했죠. 묵살을 해서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파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즉각 그 대응 사격 이 부분이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가서 그때 뭐 목함질의 사건도 있고 막 있으니까 분명히 지시를 했어요. 선 타격 후 보고 그러니까 도발을 하면은
이 도발이 명백하면은 그걸 언제 저기 쏠까요 말까요 어떻게 보고를 할 수는 없다. 선대응 후 보고. 그렇죠. 선대응 후 보고를 그때 원칙으로 했습니다. 원칙으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이 허지부지 됐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확실한 그 지침을 다시 내리고 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오늘이 또 노인의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쓰면서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을 누가 지켰느냐?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여기까지 키웠느냐?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노인의 날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인 점에서 그만큼의 이제 노인 정책이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고 또 산업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룬 그 공로에 있어서의 지금 뭐 어르신들의 역할은 지대하고 막중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대통령께서 평가해 주시고 아울러서 초고령 사회에 소외된 어떤 노인층에 대해서도 챙기겠다는 의지 뭐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산 세력을 언급하셔서 이제 그냥 노인 정책으로서 노인을 우대하고 존중하겠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념적으로 가르는 모습까지는 굳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짚어보죠. 안보와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한 연구기관이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 북한의 이른바 탄도미사일 멀리 간다는 ICBM이 있고요. 갑자기 느닷없이 바다에서 나타나는 SLBM이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거. 근데 잠수함에서 쏘는 게 그동안에는 그렇게 뭐 큰 위력은 아니었는데 오스트리아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핵미사일을 최대 200발까지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핵미사일까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스트리아의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매년 2척씩 잠수함을 제대로 개조를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잠수함을 완전하게 다 개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런 방식의 역량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이 위험성은 우리 이 반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토대로 북한이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이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얼마 전 잠수함 진수식에서도 북한이 그 새로운 잠수함을 보여줬습니다만 보여진 것과 달리 실질적인 내용물들은 제대로 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문가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북한이 실현화, 현실화시켜 나가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최근에 공개 행사 때도 김정은이 저렇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른바 이제 비대칭 전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군이나 이런 쪽은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지만 저런 잠수함 쪽은 북한이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도발을 감행하려고 노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무기를 발사한다? 글쎄요. 아직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수회담 내민 까닭.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밥상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올린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간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로 인정하면서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이 사안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오만함, 범죄 혐의를 잊은 듯한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팽개쳤던 민생을 운운하며 방탄용 영수회담을 입에 담으니 사심불구, 뱀의 마음으로 부처의 입을 흉내내는 꼴입니다. 대통령 바지라도 붙잡고 선처를 빌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쓸데없는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방탄 전략이다라면서 일단 영수회담 전에 여야 당대표부터 먼저 만나라. 이 당대표 회담부터 응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이 이제 다행히 이제 본인이 원했던 대로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내놓은 게 영수회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 이후에 8번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8번 했는데 그때마다 어떤 그 사법 리스크 고비 때 했습니다. 기소가 된다거나 뭐 검찰 소환을 받는다거나 이때 8번을 했고 8월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영수회담 제안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부터 단식이 들어갔죠. 어허. 단식이 들어갔는데 이 단식이 끝나고 영장이 기각되니 다시 영수회담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단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방탄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영수회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은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영수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한 건 본인이 영장 기각을 이 무죄 선고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장 기각을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나하고 영수회담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영장은 기각됐지만 그 안에 보면은 뭐 위정교사 같은 거는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리고 백현동 같은 경우도 그것은 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런 게 다 있어요. 마지막에 대북 선고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건 무죄가 아닌데 그리고 또 영장 기각이 그 재판 결과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본인이 무죄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선전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위치가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대통령과 거의 같은 격에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뭐 민주당에서는 뭔가 물꼬를 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 보수 정부에서 뭔가 상대방의 손을 잡지 않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본인들의 정파적 이익을 현실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곧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 지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수출 이번 달 지표 나왔죠. 4.4%. 지난달 대비 떨어졌습니다. 무역 수지 흑자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야당 대표와 이야기해서 끌어내야 되는 민생 법안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법안들을 가결시키면 대통령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이걸 다시 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물꼬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김기현 대표도 만나야 되겠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어떤 제안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당대표 된 직후에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고 했죠. 실질적으로는 만나는데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식할 때도 찾아와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나와 만나자, 대통령을 만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말에 진정성을 믿어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만하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의 발언이 나왔는데 국민들께서 그렇다면 누가 오만하다고 평가할 것인지 한번 새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 리스크 이야기했지만 지금 법원에서 1차적인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와 관련해서도 만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부담은 좀 덜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왜 못 만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 지냈죠. 최재성 전 의원. 지금 영수회담으로 뭐 이분 표현입니다. 간을 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가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통합, 탕평 이게 우선인데 지금 영수회담 할 때입니까?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네, 최재성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실, 당시 청와대의 정무수석을 지냈던 인사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철저하게 거절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다 남아있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제가 하고요.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권위주의 시절에는 사용할 법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 이른바 야당 대표와의 단독적인 회담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난 일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실제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여당과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건 매우 당연할 것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메시지 그대로를 지금 야당이 된 현재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그 간을 본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예. 내부의 상황들이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숙제와 과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날 본인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결 결정을 했던 사람들을 실제로 색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상값을 갚겠다, 반드시 받아내겠다 얘기하고 있는 당내 갈등들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적으로 풀어내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일이지 현실화되지도 않는 영수회담을 끊임없이 얘기하게 되는 건 결국은 내부에 대한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의원과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재성 의원의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걸 제안해도 어차피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 진정성 있게 민생을 같이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전국의 국정 주도권을 위한 것으로 비춰지니 그것보다는 당내를 통합하고 민생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 힘을 쏟아야지 되지도 않을 영수회담 제안으로 오히려 국민적 시선을 돌리는 게 과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거냐 이런 시각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경제도 그렇고 안보 대통령께서 강조는 하시지만 한반도의 불안전성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1야당 거대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쯤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국정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요. 과거에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청와대 대변인 시절이었나요? 그때 했던 말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야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홍 원내대표 아니 영수회담은 권위주의 정권 제왕적 총재나 하는 그런 것이다. 영수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건가요? 일단 영수회담이라는 단어가 주는 권위주의적 색채가 분명히 남아있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더라도 이 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용어도 또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이를테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아니면 회담 정도로 긴 줄글로 좀 풀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네. 영수회담이란 용어로 하는데 과거에 이제 총재를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하던 그 당시에 쓰던 용어인 건 맞지만 그런 맥락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본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이 용어 자체에 과거에 홍익표 당시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민주당에게는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오지만 그런 것과 무관하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민주당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해서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제 회담이라는 게요. 대통령이 혼자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방식도 있지만 야당 대표들 이른바 이제 원오브 댐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포함해서 다른 당 대표와 함께 이런 건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랑 1대1로 만나자. 1대1로 만나자고 하니까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여야 대표도 같이 만났습니다. 사당 대표를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기안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자고 하니까 이 홍익표 당시 원내 수석 대변인이죠. 그 수석 대변인이 아니 그것은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다 이라고 일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영수회담을 대체할 용어가 없다고 했는데 여야 대표 회담을 하면 돼요.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과 하는 것은 그 사당 대표가 같이 만나서 일종의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 이 정치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지금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민생 영수회담이면은 민생이면은 당 안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이게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민생 법안도 처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야 대표가 만나자고 이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었고 그 전에 또 원내 대표가 당에서 법률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히 그 지휘자죠.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 직전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때 이진복 정무수석을 보내서 원내대표하고 회담을 하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고 지금 9월 정기국회를 그 한 달을 다 까먹었잖아요. 뭐 단식을 하고 하면서. 그런데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 같은 것은 전부 다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민생 그 영수회담을 하자 하니까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짧게요. 지금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게 성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서 정기국회를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 같은 제안하게 되는 것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생 얘기하는데 정작 민생을 챙겨야 되는 중요한 수개월의 시기 동안 민주당은 장외에서 그리고 단식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 10월 정도가 되고 나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해서 후쿠시마의 희ët자도 보이지가 않는 상태가 돼버렸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이런 방식의 정치적 정쟁으로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이건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장은 기각됐지만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요. 대장동 사건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될 재판도 많아져요. 이러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많으면 2-3번까지 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기 때문에요. 재판은 뭐 일정과 절차대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수행하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응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재판이 되는 주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처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상당히 본인 자체도 위축이 되고 당무 운영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이번 영장 기각으로 해소가 됐고 뭐 검찰이 재청구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 불구속 기소를 하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되면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당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혼란스럽거나 뭐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일반 피의자들도 구속적 부심할 때 이때가 더 불안해요? 재판할 때보다? 아무래도 인신 구속이 가장 1차적으로 어려움이 크죠. 아하. 그 경우에는 사실은 재판 자체로 봐도 방어권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가장 결정적 변수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유무죄가 당장 뭐 지금 선거법 위반도 지금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이제 만약에 선거법 위반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더 본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본인뿐이 아니라 민주당도 감당하기 어렵죠. 1심만 나와도 물론 1심 나오면 대법원까지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총선 전에 1심만 나와도 2심 대법원까지 그대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물론 유무죄는 아직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은 만약에 1심에서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출마하기가 어려워지는 그것이 확률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든 정당이 자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자기 대권 주자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 1심 재판이 나오면은 상당히 민주당은 큰 혼란성에 빠집니다. 434억 원도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지원받은 돈도 그러면 해야 되는데 1심만 나와도 그때부터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와 같이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1심 재판 만약에 100만 이상이 나오면은 그리고 재판을 저는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기각 결정문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또 하나는 별건 재판을 받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별건 재판을 받고 있어서 바빠서 그 증거인멸이 없다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재판하고 그렇게 바쁜 와중에 무슨 증거인멸을 하느냐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기각된 것이 그냥 영장 청구 안 하고 다시 이것을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큰 것만 3개예요. 선거법하고 대장동하고 이번에 백현동 장방울 다 합해서 3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격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는 이틀에 한 번씩 재판을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당 대표가.
이틀 하면서 당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나가면은 또 국회의원들 쭉 같이 또 동행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 정기국회 지금 9월 정기국회도 그냥 뭐 단식을 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9월 정기국회 9월 달에 하나 그냥 그 별 성과 없이 흘러버렸는데 10월 달에 재판이 지금 다 밀어놨어요. 10월 쪽으로. 예. 또 10월 달에 재판이 집중적으로 열리고 이것도 기소되면 11월 이후 12월 예산국회 때까지 제1야당 대표의 재판이 막 몰리면은 이거 제대로 뭐 국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요. 지금 추석 연휴에 쉬지도 않았대요. 그 기각이 되면서 연휴 반납하고 뭐가 문제인지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검사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충분한데 판사가 아니다. 그럼 뭔가 보강을 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도 있나?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영장 재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이제 하나의 좀 관심사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이미 700일 넘게 뭐 쌍방울과 백현동에 관련해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재청구할 때 어떠한 사정 변경 없이 그러니까 보강 수사해서 뭔가 눈에 띄게 이 수사에 있어서 하나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냥 재청구만 하면요 기각되는 확률은 훨씬 높아지고요. 아하. 그리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시간이 있는데 뭔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진술이 나오거나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똑같이 이 영장을 기각했던 해당 판사가 바로 얼마 전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이 영장이 기각됐다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시간 수사를 해왔습니다만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바탕으로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은 발부가 됐죠. 예. 그리고 구속이 돼 있고 실제 박영수 전 특검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비춰보게 됐을 때는 이거 죄가 없다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짚고 싶은데 문제는 국회의 허들인 것 같습니다. 이 박영수 전 특검과는 좀 다르게 예. 영장을 다시 재청구하게 되면 아하. 여기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다시금 국회 표결을 통과해야 되는데 또 표결하는군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는 상황이어서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금 영장 재청구를 하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그 변호사시니까 만약에 재청구하면 그 판사가 또 심사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지금 중앙지방법원에는 3명의 판사가 있기 때문에요. 예. 다른 판사에게 배당이 될 거고. 당직이 누구냐에 따라. 예, 당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법관은 기본적으로 양심과 법률에 따라 다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요. 사정 변경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추가로 기소되는 사실관계들이 또 영장실질에서는 드러났기 때문에 또 영장 발부가 됐었고 강래구 씨라고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도 1차 기각, 2차 발부가 됐었는데 다 이런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재판인데요. 재판에서 그 혐의 입증 가능성, 아까 이제 뭐 유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셨고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실 텐데 이게 뭐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번 사건 특히 대북 송금만 따져보도록 하죠. 재판에 가면 유죄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이제 본 재판 가기 전에 이게 영장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유창훈 판사가.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이 큰 혐의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녹음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위정교사는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백현동 부분도 여러 가지 진술이 있고 또 뭐 그 돈을 그 사업자 정모 씨 그리고 뭐 김인섭 씨까지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예. 거의 뭐 유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대북 송금은 다퉈볼 그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유를 들어서 이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혐의에 대해서 더 많이 할 것도 별로 없어요. 142쪽 영장 청구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검사들이 10명의 검사가 4시간 동안 PPT를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게 그 구속 사유가 안 됐다면은 그것은 검찰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그 기존에 했던 사람은 배척이 돼요. 배척이 되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것을 심사를 하거든요. 다른 판사가 하는군요. 다른 판사가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판사의 판단을 저는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치 판결이라는
이런 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거 사법부의 신뢰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예. 그 저는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보고 지금 드러난 그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해서 뭐 최소 뭐 3심 6년 무기징역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 정도 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검찰이 이것을 가대 해석을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것인가? 이 부분은 영장법원에서 한 번 더 받아봐야 되고 본안 재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라든가 결재 문건 또 관련자의 진술에서 피의자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배임죄의 어떤 성부의 직접적인 판단까지 이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영장 실질 실사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이제 소명 정도를 밝힌다 보니까 피의자가 이제 관련해서 이 사건에 관여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 배임죄에 관련된 범죄 혐의가 뭐 상당히 소명되었다거나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 백현동에서의 배임죄는 실제 그 배임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요건을 성립한지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이 치열하게 벌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명확히 봤기 때문에 뭐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지겠지만 현재까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몇 가지 그 범죄 혐의 소명에 대한 밝힌 내용만을 가지고 유죄를 단정하거나 뭐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관심을 끄는 거는 민주당 상황이에요. 민주당 상황. 지금 당내 계파 갈등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뭐 한쪽에서는 외상값 받아내겠다. 반드시 내 외상값 받아내겠다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고 민주당 지금 계파 갈등 때문에 이른바 비명계에서는요. 야 이거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이 설마.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총선 때 가서 마치 공천 줄 것처럼 했다가 안 주면 그때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데 표현의 방식이나 실제 행동하는 내용들이 너무 거칩니다.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수석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외상값 반드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내용을 두고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도 있고 무기명 투표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인데 예. 이건 외상값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받아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것들은 내가 반드시 찍어내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조폭의 행태들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앞두고 여기에 이제 가결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생명을 끊어내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등 강경파들의 당을 분열시키는 목소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일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게 분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나오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어떤 방식의 정치를 하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이 가는 길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분은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니까 얘기할 수 예. 있다. 이때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에이 좀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닙니다라는 정도 메시지를 내야 된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올라올 때도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냈던 메시지는 바로 전날 SNS에 글을 올렸던 내용들이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아마 개혁 공천을 할 겁니다. 이미 공천 룰은 진작에 나와 있고요. 지금 거대 의석을 국민들이 총선 때 쥐어주셨지만 정확하게 개혁을 이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물음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대로 공천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처한 지형이 어떠한가.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초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아마 사실상 출마를 하더라도 낙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서 이 선거를 지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 공천을 하기 용이하다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와서 아마 이 국민의힘에서는 더 민주당의 어떤 내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아마 공천을 앞두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그런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이제 공천 파동 나고 분당 강하고 그럼 민주당한테 더 안 좋을 수 있다. 예, 쪼개지는 순간 그거는 표심이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구보다 민주당도 잘 알 거고요. 그런 내용은 사실 국민의힘도 내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D-9입니다. 이제 9일 남았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 40억 공방
바로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추석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로 이곳 서울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여야 모두 지금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그 보궐선거 치르느라고 964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1,000억 가까운 돈 한 푼도 자기들이 변상에 내지도 않았으면서 민주당이 무슨 40억을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무도한 정권, 독선에 독주에 빠져있는 정권에게 우리 강서 구민께서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냥 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게 아니다. 내년 총선을 지금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동의하십니까? 크게는 동의 안 합니다. 이 총선 이 결과를 가지고 총선의 어떤 여기서 만약에 뭐 어느 정당이 이긴다고 그 정당이 총선에 유리하다 이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것이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상황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수가 앞으로 있고 근데 다만 이 민주당은 상관없는데 국민의힘은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허. 이 김기현 대표가 여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걸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들 막 많이 가고 계세요. 예, 한 중진 의원들 전부 다 뭐 그 투입을 하고 예. 현역 의원들도 계속 그 찾아가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걸고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대표의 그 입지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기게 되면 그대로 총선까지 그대로 밀고 가겠죠. 그런데 이 결과가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데 이게 왜 상당한 의미가 있냐면은 지지층 결집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전 단계가 되는 거죠. 총선 전 단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쪽이 처음으로 한 6개월을 앞두고 지지층이 어떻게 결집하는지를 보는데 그것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여기 모든 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죠. 저는 당분간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에 관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은 뭐 비명계도 어쨌든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겠죠.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은 이 비명계가 그 총선을 앞두고 따로 이탈을 할 명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하. 명분 그러면 같이 갑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비명계에서도. 갈 수밖에 없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당 대표가 대통합 그러면서 그동안 이런 있자.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럼 구청장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물갈이나 이런 움직임을 하더라도 한다? 그렇죠. 일단 그 선거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는 물갈이라는 것은 그 비명계를 배척을 하는 건 저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끊는다 말로 배척하는 게 아니고 공천을 안 주면 돼요. 그러니까 공천은 내년 뭐 한 2월 돼야 뭐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때 가서 하면 돼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는 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내치지 않는다. 다 같이 가자 하고 그러니까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은 결국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친명계가 말을 세게 할수록 이재명 대표가 하한 메시지를 내면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일종의 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이번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40억 정도 든다라고 했는데 이걸 또 김태우 후보가 좀 애교 있게 봐달라고 했거든요. 이러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국민적 분노를 유발할 발언을 스스로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의 내용을 보면 40억 썼지만 자기가 4천억 정도를 벌어올 구청장이 될 테니까 애교로 봐달라 이런 건데 이 얘기 듣고 그 강서 구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어쨌든 본인에 의해서 발생된 선거고요. 40억이라는 국민 세금이 낭비된 데 본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다시 후보가 돼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이런 전례 없는 상황, 법치주의가 사실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을 초래한 본인이 4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이런 방식으로 축소하고 이거를 애교로 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본데요. 오히려 국민들, 강서 구민들에게 또 분노만 좀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선거 현안이기 때문에 짧게 네. 이번엔 40억이지만 전에 뭐 오거돈 박원순 시장 선거 때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이게 또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다른 데는 몰라도 민주당이 이 보궐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데요.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자 신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돼서 같이 나타났던 일들에 대한 재판이 김태우 후보자에 대한 일사천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내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조국 전 장관 이제 1심이 선고된 상황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인해서 치러지게 됐던 부산시장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선거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일들까지 고려해 보게 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갖고 얘기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감 민주당이 과연 40억을 갖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